26의 한유라. 그녀의 삶은 거대한 진성그룹의 마천루 속 수많은 톱니바퀴 중 하나처럼 보였다. 전략기획팀 소속이라는 번듯한 직함이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을 택했다. 평범한 외모, 단정한 오피스룩, 조용한 말투. 그 누구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평범한 비서의 삶, 그것이 과연 그녀가 원했던 전부였을까? 아니면 거대한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을까? 진성그룹 33층, CEO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 빛은 방 안의 남자, 강지훈의 얼굴을 밝히지 못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진성그룹 경영권 분쟁 심화, 주가 연일 하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그의 턱선이 날카롭게 굳어졌다. 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힘겹게 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는 숙부 강민혁 부회장의 공세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대표님. 맞은편에 앉은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주주들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정략 결혼이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최 비서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의 딸 사진을 넌지시 내밀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난 인형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내 자리를 구걸하고 싶진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인 진성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고 싶었다. 그의 시선이 문득 책상 한쪽에 놓인 보고서에 닿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지난 분기 그룹의 명운을 뒤흔들 뻔했던 프로젝트를 구해낸 보고서였다. 수백억의 손실을 막아낸 그 완벽한 분석과 대담한 전략.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지? 최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전략기획팀의 한유라 대리입니다. 현재 임시로 대표님 비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한유라. 며칠 동안 자신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업무를 처리하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인터폰을 눌렀다. 한유라 씨,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한유라가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무채색의 오피스룩. 그녀에게서는 어떤 특별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저 맑고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는 다짜고짜 질문을 던졌다. 현재 그룹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과 그것을 타개할 비상식적인 방법에 대해. 질문은 복잡하고 함정이 많았지만 유라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교과서적인 분석을 넘어 누구도 생각지 못한 허를 찌르는 전략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보았다. 저 평범한 외피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지성을 그는 결심했다. 이것은 도박이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박.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방 안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나와 결혼해줘. 유라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되물었다. 잘못 들었습니다, 대표님. 지우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이었다. 잘못 듣지 않았어. 진짜 결혼이 아니야. 계약 결혼이다. 내가 숙부에게서 그룹을 지켜내는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줘. 대신 계약이 끝나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지원해주지. 돈이든 유학이든 창업이든. 유라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강지훈의 아내, 진성그룹의 안주인.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꿈꿔왔던 복수의 무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티켓이었다. 10년 전 진성그룹의 유능한 연구원이었던 아버지는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그 배후에 당시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강민혁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일부러 진성그룹에 입사했고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훈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까딱했다. 말해봐. 유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계약이 끝났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진실을 찾는데 대표님의 힘을 빌려주셔야 합니다. 진성그룹 안에서 제가 무엇을 조사하든 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훈은 그녀가 말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보통 내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어차피 1년짜리 계약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약속하지.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날 진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지훈 대표가 사내 비서와 결혼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임원들은 경악했고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이사회의 반발은 거셌지만 지훈은 내 사생활이다. 경영 능력으로 증명하겠다라며 모든 반대를 묵살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탈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고작 비서년을 데리고 와서 쇼를 해? 저 어리고 하루 강아지 같은 놈이 뭘 안다고. 그는 유라를 그저 지훈이 궁지에 몰려 내세운 얼굴마담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수족에게 명령했다. 한유라라는 계집 뒷조사 깨끗하게 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와. 그 시각 유라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낡은 책상 서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린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유라는 사진 속 아버지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건, 그녀의 인생을 건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택시를 타고 강지훈의 저택에 도착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저택은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외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지훈이 직접 나와 그녀를 맞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작은 짐가방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높은 천장, 미니멀한 가구,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실내. 모든 것이 주인인 강지훈을 닮아 있었다. 그는 유라를 2층의 넓은 방으로 안내했다. 오늘부터 당신이 쓸 방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유라가 의아한 눈으로 서류철을 받자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첫 장은 우리의 혼인 계약서다. 그리고 그 뒤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적들에 대한 모든 정보다. 그의 눈빛은 비장했다. 내일부터 당신은 더 이상 한유라 대리가 아니야.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자
나의 유일한 파트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선언하듯이 마지막 말을 뱉었다. 환영한다, 나의 아내. 유라는 서류철을 든 채 그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달콤한 설렘도 따뜻한 온기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약과 공동의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하고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저택에서의 첫 아침은 낯설고 고요했다. 유라는 거대한 침대에서 눈을 떴지만 잠을 잔 것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빛나는 높은 천장, 발이 푹푹 빠지는 두꺼운 카펫, 방 한쪽을 가득 채운 드레스룸.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 오피스텔의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아침을 맞았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한 후 간소하게 챙겨온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것을 골라 입었다. 이곳의 화려함에 물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아침 식사는 긴장감 속의 침묵이었다. 거대한 원목 식탁의 양끝에 지훈과 유라가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까마득하게 멀었다. 집사와 하인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음식을 내왔지만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공식적인 외부 활동이 시작될 거다. 그가 테이블 위로 블랙카드를 밀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사. 옷, 보석, 뭐든 상관없어. 하지만 기억해. 당신의 모든 행동은 이제 진성그룹의 얼굴이라는 걸.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즈니스 그 자체였다. 유라는 카드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쇼핑보다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지훈을 보았다. 보안이 완벽한 개인 노트북과 진성그룹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대표님의 파트너로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백화점으로 달려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예상을 벗어난 그녀의 행동에 그는 잠시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최 비서에게 준비하라고 하지. 그날 오후 유라는 저택의 서재를 자신의 작전실로 만들었다. 최 비서가 가져다준 최신형 노트북과 방대한 자료들. 그녀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료 속으로 파고들었다. 재무제표, 프로젝트 기획안, 이사회 회의록, 수년간의 데이터가 그녀의 눈앞에서 빠르게 분석되고 재구성되었다. 지훈은 집무실 CCTV를 통해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자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비서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과 맞서기 위해 칼을 가는 날카로운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유라는 마침내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진성건설의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 표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재 수입 비용과 현지 인건비 항목에서 미세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수천억 규모의 프로젝트 속에서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숫자였지만 유라의 직감은 그 뒤에 무언가 거대한 비리가 숨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강민혁 부회장의 최측근인 박상무였다. 그녀는 이 작은 실마리가 강민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 시각,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상무와 마주 앉아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준비는 다 됐나? 박상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부회장님. 모든 증거는 강지훈 대표가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쪽으로 완벽하게 조작해 두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이 폭탄만 터뜨리면 주주들은 물론이고 이사진들도 전부 대표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강민혁은 만족스럽게 와인잔을 기울였다. 핏덩이가 뭘 알겠어. 저놈은 지금 자기 와이프랑 인형놀이 하느라 정신없을 거다. 이사회만 끝나면 진성은 내 것이야.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유라는 밤을 새웠다. 그녀는 국제 물류 데이터를 뒤지고 위성 사진을 분석해 공사 현장의 자재 반입량을 확인했다. 심지어 대학 시절 인연이 있던 회계법인의 동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익명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분석을 의뢰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에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박상무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재비를 부풀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그 손실분을 강지훈의 경영 실패로 덮어씌우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비자금 조성을 넘어 경영권 찬탈을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다. 유라는 밤새 찾아낸 모든 증거와 데이터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다음 날 이사회를 몇 시간 앞둔 늦은 밤, 지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강민혁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유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이사회에서 강민혁 부회장이 이걸로 공격해 올 겁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첫 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며 말했다. 이건 그의 계획이고 이건 우리의 반격 카드입니다. 지우는 반신반의하며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의심은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경탄으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강민혁의 계략을 꿰뚫어 본 것은 물론 자금 흐름의 증거,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역으로 이용해 박상무와 강민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서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라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계약의 대상이나 임시 방편이 아닌 그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로서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터져나왔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유라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제 말씀드렸을 텐데요. 대표님의 아내이자 파트너입니다. 한편 강민혁은 자신이 고용한 흥신소로부터 한율에 대한 뒷조사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너무나 깨끗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어떤 특별한 배경도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며 중얼거렸다. 너무 깨끗해서 수상하군. 평범한 고아가 이런 머리를 가졌을 리가 없어. 계속 감시해. 저 계집 뭔가 있어. 그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한유라는 결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는 유라가 작성한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의 치밀함과 대담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는 문득 복도를 사이에 둔 그녀의 방문을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쓸모있는 장기말로 생각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 있었다. 분명히 시작은 차가운 계약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복잡하고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강지훈의 입지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그를 풋내기 취급하던 임원들은
이제 그의 눈치를 살폈고 사내 여론도 그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유라가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승리를 곱씹었다. 강민혁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준비했던 함정을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간파하고 역으로 그의 목에 칼을 꽂았다. 지우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이 들인 것은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장의 카드였다. 반면 강민혁은 치욕감에 몸을 떨었다. 이사회에서 자신의 최측근인 박상무가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모든 것이 강지훈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배후에는 분명 한유라가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유라의 신상 파일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한유라, 반드시 내 꼬리를 잡고 말겠다.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서? 이사회에서의 패배는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그는 이제 더럽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카와 그 아내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진성그룹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진성재단 자선 갈라가 열렸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이 행사는 그룹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다. 지우는 유라에게 통보했다. 오늘 밤 우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합니다. 주주들과 언론이 모두 지켜볼 거야. 이건 또 다른 전쟁터요. 유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다. 그날 저녁 저택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유라를 위해 동원되었다. 몇 시간 후 유라가 저택 중앙의 나선형 계단을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 기다리던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극대화했고 평소와 다른 섬세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늘 평범한 비서의 모습만 보아왔던 지훈에게 눈앞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여자로 인식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려는 감탄사를 애써 삼키며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갑시다. 갈라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서 지훈과 유라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고 다음 날 신문 한 면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유라는 지훈이 미리 알려준 정재계 인사들의 얼굴과 특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우아하게 대처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상황을 장악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잠시 인파를 피해 한적한 테라스로 나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전문적인 연기가 끝나자 다시 계약 관계에 두 남녀만이 남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오늘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많은 게 수월했어.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유라는 밤하늘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계약 조건에 포함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그때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맨 어깨를 스쳤다. 유라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자 지우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재킷의 온기가 계약으로 묶인 그들의 관계를 순간 흔들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서울의 야경과 함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어렸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강민혁의 새로운 함정이 발동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전공법이 실패하자 그는 훨씬 더 교활한 수를 준비했다. 그는 거액을 주고 고용한 해커를 통해 진성그룹의 메인 서버에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했다. 그룹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1급 기밀인 신기술 연구 자료가 유출될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자선 파티에 참석해 웃고 있는 무책임한 CEO. 강민혁은 이 그림을 통해 지훈의 경영 능력에 치명타를 입힐 계획이었다. 테라스에서의 짧은 평화는 유라의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깨졌다. 그녀가 만약을 대비해 개인적으로 설정해둔 서버 보안 경고 시스템이었다. 액정에 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잡았다.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훈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직감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두 사람은 행사장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 한 채 급히 자리를 떴다. 회사의 데이터 센터는 아수라장이었다. 보안팀은 속수무책이었고 모든 모니터에는 파일을 인질로 삼고 거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라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에 입사한 후 남몰래 전체 IT 시스템의 구조와 취약점을 파악해두었다. 그녀는 해커가 아니었지만 공격의 패턴을 분석해 침투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보안팀에게 냉정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외부 접속망부터 차단해요. 그리고 백업 서버를 메인넷에서 분리시켜요. 빨리. 그녀의 지휘 아래 보안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다행히 핵심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직전 공격받은 서버를 격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공격 코드에 남아있는 미세한 디지털 서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과거 기업들을 상대로 악명을 떨쳤던 해커 집단 섀도우가 사용하는 특유의 시그니처였다. 그리고 섀도우의 자금줄 배후에 강민혁이 소유한 유령 회사가 있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완벽한 물증은 아니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기에는 충분했다. 동이틀 무렵 위기는 겨우 수습되었다. 데이터 센터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실용적인 옷으로 갈아입은 유라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2번이나 구해냈다. 그는 텅 빈 데이터 센터에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유라 씨,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겁니까? 유라는 지친 숨을 내쉬며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차가운 계약의 벽에 또 하나의 커다란 균열이 생겨났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피어난 단단한 신뢰이자 서로를 향한 강렬한 끌림의 시작이었다. 랜섬웨어 공격을 막아낸 이후 지훈과 유라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다. 더 이상 차가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늦은 밤 저택의 서재에서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했고 유라는 그의 지친 어깨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진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지였다. 어느 밤 지훈이 무심코 물었다. 계약이 끝나면 뭘 하고 싶소? 유라는 창밖에 어둠을 보며 희미하게 대답했다.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을 그때의 지훈은 이해하지 못했다. 지훈의 신뢰를 얻었다는 확신이 들자
유라는 자신의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CEO의 아내 역할을, 밤에는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10년 전 폐기된 NX7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의 기록이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을 그 프로젝트의 공식 기록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며칠 밤낮의 노력 끝에 그녀는 그룹의 가장 오래된 서버 깊숙한 곳에 암호화되어 숨겨진 비공식 프로젝트 로그 파일을 발견했다. 암호를 푸는 데는 또 꼬박 이틀이 걸렸다. 마침내 파일이 열리는 순간 유라는 숨을 참았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이름, 한성진 수석연구원의 이름이 선명했다.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연구 일지, 실험 데이터, 그리고 이메일들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들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와 당시 그룹 회장이었던 강지훈의 아버지, 그리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던 강민혁 사이에 오고 간 대화였다. 아버지는 프로젝트의 무리한 일정 단축과 안전 규약 무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중재하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강민혁은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메일.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회장에게 직접 보낸 내부 고발 메일이었다. 강민혁의 데이터 조작과 횡령 가능성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결국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서재로 들어온 지훈은 지쳐 잠든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작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아직 꺼지지 않은 유라의 노트북 화면에 닿았다. 자신의 아버지와 숙부의 이름,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가 보였다. 한성진, 그리고 NX7 프로젝트 긴급 안전 문제 보고, 데이터 불일치에 관한 건 같은 불길한 제목의 이메일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NX7 프로젝트. 아버지의 가장 큰 업적이자 유능한 연구원이 목숨을 잃었던 비극적인 사고로 얼룩진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그는 홀린 듯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어린 유라가 한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남자의 얼굴은 프로젝트 기록에 남아있던 한성진 연구원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최악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한유라, 한성진. 그녀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진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겨누고 있었다. 그가 느끼기 시작했던 작은 온기와 신뢰가 순식간에 차가운 배신감으로 변했다. 그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잠든 그녀를 깨웠다. 일어나. 유라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훈의 눈빛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향한 노트북 화면을 보고는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지켜온 비밀이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들켜버렸다. 이게 다 뭐지? 지훈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유라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보다 그의 분노가 먼저 터져 나왔다. 처음부터 목적이 이거였어? 진성그룹에 복수하는 거.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건가? 내 아내 행세를 하면서 우리 집안의 비밀을 캐내려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전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걸 밝히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픈 딸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기만자일 뿐이었다. 화면 속 아버지의 이름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우리 가족을 모욕해. 차가운 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얼마 전 테라스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벽만이 높게 쌓여갔다. 지우는 싸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했다. 우리 계약은 비즈니스였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속였어. 더 이상 당신을 내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는 그대로 서재를 나가버렸고 텅 빈 공간에 유라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토록 원했던 진실의 조각을 손에 쥐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진실로 향하는 길은 이제 그녀 혼자서 걸어가야 할 가혹하고 외로운 길이 되어버렸다. 지훈이 서재를 뛰쳐나간 후 거대한 저택은 다시 얼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법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부부였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지훈은 그녀를 유령처럼 무시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 서재에 틀어박혀 밤을 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희미한 의심이 뒤섞여 혼돈 그 자체였다. 유라는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기회는 영영 사라질 터였다.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다잡고 이제는 제한된 권한 속에서 필사적으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 헤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그 연구실에 함께 있었을 또 다른 연구원, 결정적 증인이 될 그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강민혁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감지했다. 그는 지금이 조카의 숨통을 끊어놓을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10년간 묻어두었던 NX-세블 프로젝트의 망령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는 자신이 조작한 회계 장부와 왜곡된 자료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뉴스에 휩싸였다. 진성그룹 강지훈 대표, 10년 전 선대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상속 혐의, NX-실 프로젝트 연구원 사망 사건, 단순 사고 아니었나. 강민혁은 아버지가 아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사고를 조작했다는 뉘앙스까지 풍기며 죽은 형님과 조카의 명예에 동시에 진흙을 뿌렸다. 세상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강지훈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다. 사면 초가였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이 숙부의 계략임을 알았지만 그 함정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강민혁이 조작한 장부가 아닌 10년 전의 원본 회계 장부를 찾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신복,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셔왔던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다. 도시 외곽의 제2자료 보관 창고에 아버지가 따로 보관해두신 서류들이 있네. 검찰보다 먼저, 강 부회장보다 먼저 반드시 원본 장부를 찾아오게. 김 비서는 충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창고에 잠입해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마침내 지훈이 찾던 원본 장부를 찾아냈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에 오르는 순간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그의 앞뒤를 막아섰다. 강민혁이 보낸 자들이었다. 필사적인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졌다. 김 비서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원본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굉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김비서의 차는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구겨졌다. 괴한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에게서 장부가 든 가방을 빼앗아 유유히 사라졌다. 지우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끔찍한 소리에 이성을 잃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충직한 부하가 자신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죄책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유라가 달려왔다. 그녀 역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무너진 채 홀로 서 있는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원망과 오해의 벽이 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떤 비난도, 어떤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 서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틀렸어. 당신 말이 맞았어. 숙부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뒤늦은 참회였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피와 눈물도 없는 악마라는 것을. 그리고 유라가 지난 10년간 혼자서 싸워온 상대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냉기가 흐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얼마나 연구를 사랑했는지, 강민혁의 비리를 알고 얼마나 고뇌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성의 미래를 걱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녀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모습은 지훈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유능한 연구원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훈은 김비서의 희생과 그녀 아버지의 죽음이 정확히 겹쳐 보였다. 그는 마침내 유라가 겪어온 고통의 깊이를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당신의 아픔도 모르고 내 상처만 생각했어.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사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싸움이었다. 지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강민혁은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를 모욕했고 내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어. 이제 이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야. 전쟁이다. 그의 선포에 유라 역시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동맹이 되었다. 증거는 사라졌고 세상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서로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다. 저택의 서재는 이제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강민혁의 인물 관계도 자금 흐름, 그리고 그들의 방역 시나리오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지난 며칠간 지훈과 유라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지막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지훈은 얼마 남지 않은 충성파들을 움직여 정보를 모았고 유라는 그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했다. 유라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김 비서님이 빼앗긴 원본 장부, 즉 물증이 사라진 이상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검찰과 언론은 이미 강민혁의 편이에요. 그를 무너뜨리려면 그가 서 있는 땅 자체를 무너뜨려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의 전략은 두 갈래였다. 첫째, 강민혁이 10년간 세탁해온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찾아내는 것.
둘째,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강민혁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묻었던 마지막 증인을 찾아내는 것. 첫 번째 임무는 유라가 맡았다. 그녀는 지훈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온 해외 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강민혁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고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마침내 그 돈의 흐름 속에서 미세하지만 반복되는 패턴, 마치 범인의 서명과도 같은 암호화된 코드를 발견해냈다.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돈의 종착지를 밝혀냈다. 강민혁이 진성을 차지한 후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밀리에 추진하던 인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그곳이 바로 강민혁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두 번째 임무는 지훈의 몫이었다. 그는 NX7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연구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사고 직후 퇴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적을 추적했다. 대부분은 이미 해외로 떠났거나 연락이 닿아도 겁에 질려 입을 열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는 명단의 가장 마지막 줄에서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다. 이진우. 아버지 한성진 박사가 가장 아꼈다는 후배 연구원. 사고 직후 돌연 퇴사하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세상과 등을 지고 살고 있었다. 지훈과 유라는 곧장 그가 있는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작은 서점에서 그들을 마주한 이진우는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모든 것을 부인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의 눈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때 유라가 조용히 다가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아버지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후배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진실까지 죽게 할 수는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결국 이진우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을 울음과 함께 토해냈다. 그는 사고 당일 강민혁이 안전 시스템 기록을 조작하는 것을 목격했다. 강민혁은 그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했고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영원히 침묵할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양심으로 조작되기 전에 원본 시스템 로그가 담긴 외장 하드를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한 그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그 외장 하드가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공교롭게도 승리에 도취한 강민혁이 강지훈의 대표직 해임안을 상정할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태였다.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었다. 유라는 마지막 방역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주주총회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강민혁의 세계를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다. 지훈은 자신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기자에게 강민혁의 비자금 내역과 인천 프로젝트의 비리 의혹을 넘겼다. 기사는 주주총회 당일 아침에 터질 예정이었다. 동시에 이진우 연구원은 지훈의 경호팀의 삼엄한 보호 아래 주주총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긴급 주주총회 전날 밤 전쟁지휘본부가 된 서재는 고요했다. 화이트보드 위에 복잡한 계획도 책상 위에 수많은 서류도 이제는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의 결전뿐이었다. 지훈이 창밖의 어둠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는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고마워, 한유라.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미 끝났을 거야.
유라는 그가 잡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운명을 짊어진 동지의 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이기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동이 트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동특이 무섭게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지훈이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지의 단독 보도가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진성그룹 강민혁 부회장,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및 인천개발 프로젝트 특혜 의혹.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강민혁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하지만 강민혁은 코웃음 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궁지에 몰린 조카의 마지막 발악으로 치부했다. 증거도 없이 여론을 선동하려는 비열한 수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준비하라 지시하며 여유롭게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 그에게는 승리를 향한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같은 시각 지훈과 유라는 저택의 현관에 마주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처럼 검은색 정장을 나란히 차려입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훈이 유라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유라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함께 가자는 굳은 약속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정된 시간에 의장석에 선 강민혁이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노련한 배우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조카로부터 평생을 바친 진성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조작된 NX7 프로젝트의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강지훈과 선대 회장이 어떻게 회사의 돈을 빼돌렸는지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여론은 급격하게 그에게 기울고 있었다. 강민혁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강지훈에게 반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숙부처럼 격앙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침착한 그의 모습이 강민혁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단상에 선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어둠을 걷어내려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의 자료가 바뀌었다. 유라가 밤새 정리한 강민혁의 비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한 도표였다. NX7 프로젝트에서 빼돌려진 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강민혁 소유의 차명 회사로 흘러들어가 인천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혁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지훈은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다.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총회장 뒤쪽에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이진우 연구원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를 본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저자는 누구야? 경비는 뭐해? 당장 저자를 끌어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증인석에 선 이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10년 전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한성진 박사가 강민혁의 비리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자 강민혁이 어떻게 안전 시스템을 고의로 조작해 사고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협박해 입을 막았던 사실까지, 그리고 마침내
이진우는 품속에서 작은 외장 하드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는 10년 전 사고 당일 조작되기 전에 원본 시스템 로그가 들어 있습니다. 지훈의 변호인이 하드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타났다. 사고 발생 직전 강민혁의 개인 단말기에서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강제로 해제한 기록. 그것은 살인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총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살인자, 사기꾼, 고함과 욕설이 강민혁에게 쏟아졌다. 바로 그때 총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 및 횡령,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혁의 우아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발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눈이 혼란스러운 인파 너머에 지훈과 마주쳤다. 지훈은 그를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차갑고 끝을 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혁의 시선은 지훈의 곁에 조용히 서 있는 한유라에게 닿았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그 평범한 비서가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진짜 설계자였다는 것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의 비참한 마지막을 담았다. 10년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심판의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지훈과 유라는 그들이 일으킨 폭풍의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강민혁의 제국이 무너진 후 몇 주가 흘렀다. 진성그룹을 뒤덮었던 거대한 폭풍우는 잦아들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위기 속에서 그룹을 구해낸 젊고 유능한 리더로 재평가받았고 그의 리더십 아래 진성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언론에서는 연일 강민혁의 재판 소식을 다루었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그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종신형을 선고받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완전한 끝이었다. 지훈은 가장 먼저 병원으로 향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김 비서는 아직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지훈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지훈은 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이 목을 메이게 했다. 김 비서가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대표님, 선대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제야 지훈은 겨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는 충직한 부하의 남은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냉기와는 다른 어딘가 모르게 서먹한 공기를 품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그들은 더 이상 동지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던 모든 목적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유라를 서재로 불렀다. 그들의 첫 계약과 마지막 동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책상 위에는 그들의 혼인계약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딱딱한 비즈니스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는 계약서와 함께 혼인 무효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계약은 오늘부로 끝났어. 약속했던 대로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지원하겠어. 유학이든 창업이든 아니면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든.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려 했다. 그것이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것에 대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유라는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자유, 그리고 정의.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쥐게 되자 심장이 텅 빈 것처럼 아려왔다. 이 집을 떠나는 것, 그리고 이 남자를 떠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복수나 계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이제 대표님은 뭘 하실 건가요? 지훈은 잠시 의외라는 듯 그녀를 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진성을 바로 세워야지.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될 거요. 그의 대답에는 오직 책임과 의무만이 있을 뿐 개인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라는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운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내어 자신의 진심을 꺼내놓았다. 제가 원했던 건 진실을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젠 찾았죠. 하지만 싸우는 동안 깨달았어요. 저 혼자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걸요. 당신이 없었다면요.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그녀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녀 역시 자신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오?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세상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너.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지훈의 이성을 억누르고 있던 마지막 댐이 무너졌다. 그는 성큼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후회와 그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절박하고 뜨거운 포옹이었다. 나도 당신 없이는 안 돼, 유라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몸을 물린 뒤 그녀의 눈을 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준비된 반지는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지난번은 거짓이었지만 이번은 진심이야. 내 옆에서 내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어? 더 이상 파트너나 동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줘.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얼마 후 두 사람은 나란히 한 무덤 앞에 섰다. 잘 가꿔진 봉분 앞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다. 유라는 아버지의 비석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빠, 인사드려요. 이 사람 제 남편이에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아주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제가 평생 유라 씨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10년의 한이 비로소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3년 후 진성그룹 회장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강지훈 대표의 말에 맞은편에 앉은 한유라 부회장이 날카로운 분석을 덧붙였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계가 가장 주목하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부였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이를 돌봐주는 이모님이었다. 대표님, 아가씨가 방금 아빠라고 했어요. 지훈과 유라의 얼굴에 딱딱한 경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단 부모의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는 길, 지훈은 유라의 손을 꼭 잡았다. 비서였던 그녀, 어느 날 CEO의 아내가 되었다. 그것은 파란만장했던 운명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행복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